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녹방 아니라는 거 박제하죠. 녹방에 저 멘트 넣을 듯. 설마 녹방에 이 멘트까지 넣었겠습니까? 아, 자. 제가 네. 제가 뭐 희한한 거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네. 그러면 잘릴 것 같아서 오늘 그래도 고귀하게 끝내야 됩니다. 연말은.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굉장히 환율 대통령, 예. 대한민국 환율 대통령 미주은행 변정규 전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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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유, 어떻게 연말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며칠 안 남았네요 이제. 네. 그냥 뭐 똑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뭐 아. 약속 많지 않으세요? 약속 그냥 뭐 강의 같은 거 하고요. 아, 강의. 프레젠테이션 나오고 똑같이 뭐. 예. 저희는 약속이라 하면 술 마시러 가고 하는데 전무님은 강의를 네. 하시고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오늘 저희가 뭐 들어볼 이야기는 어떤 걸까요? 오늘은 중국 얘기를 갖고 왔어요. 중국이요? 예. 오. 오랜만에 중국에 대해서 갖고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은 굉장히 또 중요한 나라잖아요. 네. 그런데 올해 참 예상치 않은 방향으로 갔습니다. 원래 올해 초만 해도 작년 말에는 이제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때 이제 락다운 때문에 중국의 소비가 일어나지 않고 해외 여행객들도 안 오고 그래서 세계 경제가 굉장히 우울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구세주는 중국이다. 이제 위드 코로나가 다가오면 이제 모두 다 이제 풀릴 것이다. 네. 그 말은 이제 중국의 소비자들이 쫙 깔리면서 소비가 진작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웬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요. 반대가 됐었어요. 아. 특히나 올 초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미국에 대해서 우려를 네. 했었죠. 맞아요. 그래서 미국의 경착륙 우려, 그래서 뭐 큰 놈이 온다, 뭐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생긴다 등등등 이런 뭐 유튜브도 그때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근데 이게 반대로 돼서 이제 미국은 이제 연착륙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참 그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중국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그런 나라예요. 네. 경제권이고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년에 이 중국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앞으로 어떻게 가느냐를 한번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내년에 중국은 좋아집니까? 글쎄 한번 보시죠. 그러시죠, 그거를. 그러시죠.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중국을 일본에 이제 비교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뭐 분들도 많이 있어서 오늘의 제목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중국은 잃어버릴 10년을 향해 가고 있는가? 예, 잃어버린이 아니고 일본은 잃어버렸잖아요. 예. 중국도 같이 가느냐? 이제 판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고요. 제가 그거에 이제 기반한 자료를 제가 정리를 해왔습니다. 네. 한번 보실까요? 예. 예, 보시죠. 예. 예. 첫 번째는 이제 그 LGFB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지방 정부 융자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그림자 금융의 가장 이제 주체적인 그런 문제점이죠. 이게 네. 사실은 이게 그 이제 지방 정부가 이런 SPV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제 돈을 빌린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 예전까지는 하다가 중국 정부에서 이걸 갖다가 불법화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계속해서 해왔단 말이죠. 네. 음성적으로.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시면은 저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두절미하고 1번만 보시면 그 지방정부 융자 플랫폼 관련해서 얼마나 규모가 커졌냐면 뭐 2022년 말 기준으로 해서 뭐 중국의 GDP가 작지 않습니다. 100조 위안이 넘는데 네. 거기에 53%가 넘었다는 거죠. 이제 엄청난 크기입니다. 이렇게 예. 커요. 네. 그러니까 대국인 중국도 굉장히 고민이 많은 거예요. 뭐 작은 뭐 건설사 맡기면은 뭐 까딱도 안 하겠죠. 예. 근데 이 정도로 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중국이 보니까 야, 우리 전체 부채 가운데 절반이 지방 정부 페이퍼 컴퍼니 빚이야? 이거네요. 그렇죠. 이게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이렇고요. 이게 엄청 크군요. 더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굉장히 엄청 큰 겁니다. 예. 진짜 크군요. 예, 이것들도 이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루트에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네. 뭐 중국 이제 그 국내에
그런 이제 발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IMF나 여러 가지 뭐 소스를 이용해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네. 그런 소스를 이용해서 이게 발표한 자료를 갖고 오는 겁니다. 어.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또 이것 때문에 지금 위안화가 약세가 많이 일어났었어요. 우리나라 원화도 뭐 최근에 달러 뭐 대비해서 많이 약세로 가다가 이제 그 달러 인덱스가 많이 내려오니까 원화가 좀 강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달러 환율 내려왔는데 중국 위안화는 아직도 달러 대비해서 7위안 위에서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고 쉽게 이렇게 내려오지 않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중국의 부채와 연결이 돼 있다. 다른 나라도 지금 미국도 지금 부채 때문에 난리잖아요. 무디스가 뭐 신용등급 강등급 한다 안 한다 그러는데 뭐 이 코로나 이후에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국가 정부 부채가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 정부 부채 때문에 이제 많이 큰 싸움이 일어나게 생겼습니다. 예, 이 정부 부채를 갖다가 이게 내 거냐 네 거냐 네. 아니면 이것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예를 들면 환율도 그렇고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정책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뭐 이제 앞으로 많은 조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눈여겨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코로나 이후에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이제 넘겨보시면은요. 예. LGFB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하게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좀 쭉쭉 넘어가 제가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게 구조예요. 이 LGFB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그려왔는데 이게 보시면 이제 지방정부가 이제 SPB를 만든 거예요. 저렇게 SPB를 만들어 가지고 왜냐하면 직접 자기네가 발행하거나 그러면 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하면 드러나잖아요. 쉽게 드러나니까 이제 안 드러내려고 저렇게 만든 겁니다. 아이, 하지 머리 말라는 거 잘 썼어요. 더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 자금 조달은 이제 은행 대출 채권 뭐 기타 금융 이렇게 직접 빌리면 되는데 저걸 이제 설립해서 저렇게 하면은 사실은 여러 군 뭐 LGFB를 갖다 여러 개 이제 설립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분산 효과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때 당시에는 그 여러 뭐 근데 사실상은 레버리지죠. 뭐 너무 많이 일으켰으니까 네. 예, 그렇게 됐고 지금 앞으로 또 다시 가보시면요. 이제 문제의 과정이 저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히스토리를 저렇게 써놨는데 이제 1990년대부터 저런 SGFB가 있었어요. 융자 플랫폼을 SPB를 만들어 가지고 발행을 네. 하고 있었는데 너무 많으니까 중국 정부도 이에 대한 그 문제점을 갖다가 인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2015년, 2014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금지하게 된 거죠. 그래서 2015년부터는 하지 마라. 네. 내년부터는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 이렇게 빌려왔습니다. 예, 뭐 하여튼 뭐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부채의 구성은 은행 대출, 채권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대로 한다면 원래대로 뭐 중국 정부에서 이제 할 수 있게 뭐 허가돼 준 대로 한다면 여기 지금 보시면은 지방정부의 부채 구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지방채를 이제 발행을 해야겠죠. 네.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것들을 조달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좀 이제 너무 많이 드러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수익성 산업이 있어야지 그런 명목이 있어야지 사실은 이것들을 갖다 발행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명목이 뭐 예를 들면 조금 그 뭐 부실한 네. 명목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또 저렇게 그림자 금융을 이용해서 빌린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그 부채 문제는 그냥 우리가 진짜 심각하다, 정말 많다. 그렇게 라고 아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면 됩니까? 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그 부채 다음에는 이제 지금 소비를 또 봐야죠. 왜 네. 그러냐면은 지금 이렇게 그 부동산 문제가 일어난 거는 뭐 부채가 이렇게 많아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네. 두 번째는 이제 그 뭐 소비가 계속 떨어지니까요. 최근에 이제 그 CPI가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졌어요. 중국이. 예, 이것도 되게 뭐 굉장히 눈여겨 볼 겁니다. 네. 이웃 나라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인데요.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4개월째 이렇게 떨어진 거는 이례적인 거거든요. 네. 예. 게다가 성장률이 안 그래도 지금도 뭐 거의 5%대가 나오는 나라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은 조금 주의해서 우리가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소비를 보겠습니다. 예. 이제 소비를 이제 보시면 잠깐만요. 예, 이제 소비를 보시면은 예, 물가 상승률이 저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뭐 마이너스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0.5%.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마이너스로 지금 내려앉았는데 예, 보시면은 그래프가 뭐 2022년 3월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는 그런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어요. 벌써 올해뿐만이 아니라 작년부터 해서 이렇게 가파르게 내려가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차피 이게 부동산에서 시작된 문제이기 때문에 부동산이 이제 뭐 미매각이 시작이 되고 네. 거기서 또 이제 뭐 왜냐하면 또 이제 금리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때가 정확하게 시작해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시작된 시점입니다. 저 때가. 그렇죠. 네. 예, 정확히 3월 이후부터 시작해서 3월 달부터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공언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저렇게 금리와 연동돼서 중국의 부동산 시장, 중국의 소비는 급강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 중국은 금리를 안 올리지 않았습니까? 중국은 금리를 안 올렸죠. 오히려 내리고 있었죠. 그렇죠. 금리 계속 내려 예. 있었. 그래도 그럼- 영향을 받아요? 그럼요. 왜 그러냐면은 모든 지방 정부나 아니면 은행들이 어디서 빌려왔습니까? 저금리, 초저금리 시대에 해외에서 싼 자금을 빌려왔잖아요. 네. 근데 그 자금을 갖다가 0% 마이너스 금리에서 빌려왔는데 이제는 쭉쭉쭉 올라간다고 생각하니까 좀 이따가 5월 달에는 4월인가 5월에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잖아요. 네. 아예. 이런 식으로 갔으니까 저렇게 쭉쭉 떨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이제 경제가 안 좋아지겠구나. 국제 금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에 맞서기 위해서 중국 정부는 이 나라는 초강수를 두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참 버거운 거죠.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은 다 금리를 세계적으로 다 올리고 있는데 중국만 내리기는 참 버거운 사실이긴 해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은 오로지 중앙 정부와 대형 은행들이 이걸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다음을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소비의 두 번째는 제가 보시면 이게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부동산에 역풍이 오게 됩니다. 부동산이에요. 이게 예. 보시면 이게 부동산 매매 뭐 증가율인데요. 보시면 그 2008년인가요? 400%도 저 나와요. 퍼센트입니까? 예, 퍼센트입니다. 아, 웃음이 매출이. 나오죠. 1년에 야. 저걸 가격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전체 가격으로. 물론 가격으로 보기보다는요. 네. 전년 대비 증가율입니다.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팔렸는지. 예, 그러니까 전년 야. 대비해서 400%가 늘은 거예요. 근데 400%가 늘려면 400% 이상 공급이 늘어나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가격이 엄청 올랐겠죠. 많이 올랐겠죠. 공급이 400% 오르진 않았을 테니까. 그러니까요. 저렇게 말이지 뭐 그 전에 안 팔린 것도 있고 그게 다 팔렸는지 모르겠지만 속속들이는요. 하여튼 저게 공식적으로 나온 자료입니다. 네. 그래서 저렇게 많이 높았었고요. 최근에 보시면 지금 가장 최근 기준으로 해서 작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18% 네. 그리고 마이너스 20%이 정도 계속 지금 안 좋은 숫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 아주 안 좋은 상태죠 지금. 예. 이 말은 뭐냐면 이 두 자리 숫자의 매매 하락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반등은 쉽게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것을 시사점으로 우리가 알아야 예.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래서 소비에서 지금 아까 이제 왜 동력을 상실했나? 예, 두 가지가 미국의 금리 인상 그리고 중국의 그림자 부채 문제가 좀 표면화됐기 때문에 이건데 네네. 만약 내년에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나 미국의 네네. 아니면은 뭐 부동산 부양책 같은 부분이 어느 정도 만약에 중국에서 좀 나오게 된다면 네네. 그 상실됐던 동력이 조금 회복으로 갈 수 있는 요인이 또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바로 다 해주셨어요. 아 그래요? 자리 바꾸시죠. 아유 제가 갑자기 그래서요. 다음 앞으로 축제 한번 가볼게요. 예, 사실은 그래서 이게 뭐냐면 11페이지 가겠습니다. 예, 아이고. 11페이지를 예. 네. 저 때문에 7페이지를 예. 넘어갔어요. 사실은 이게 뭐 부동산이 문제다 막 이렇게 하지만 뭐 실업률이 문제다. 예. 근본 문제는 금리예요. 예, 금리입니다. 국제 금리에서 이것이 발생한 거예요. 달러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예. 그래서 실질 금리가 너무 낮았다는 거죠. 국제 금리가 이렇게 확 올라가니까 오랜만에 예. 너무 올라가니까 뭐
괴리가 있고 그것이 이제 중국에 영향을 주면서 그 동안에 부실이 한꺼번에 표면화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뭐 간단하게 경제학이 아니라요. 예. 그냥 상식입니다. 이건 네, 경제학이 네, 아니라 우리 뉴트럴 레이트라고 계속 하잖아요. 중립금리. 중립금리. 파월 의장이 그렇게 FOMC마다 말하는 그 중립금리가 예. 뭐냐? 굉장히 애매하죠. 하지만 뭐 물가를 올리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는 아이디얼한 이상적인 금리가 중립금리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예. 그 중립금리가 사실 지금은 굉장히 우리가 편안하게 느껴요. 네. 그럼 그게 중립금리인 거예요. 왜냐하면 대출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 대출을 받는 사람도 있죠. 차입하는 사람. 예. 이것들이 뭐 견딜만 하겠구나. 조금 아쉽지만 뭐 이 정도면 그래도 받을만 하지. 이 정도 둘 다 생각하는 금리가 사실은 중립금리인 거죠. 그 중립금리인데 이론적으로 말하자면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예. 보시면 저기 제가 1번에 써놨어요. 이론적 중립금리. 이론적인 중립금리는 예. 시장의 실질금리 있잖아요. 예. 네. 실질금리와 성장률이 같아지는 그래서 금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성장률이 굉장히 예를 들면 높아요. 네. 10%인데 실질금리가 3% 4%밖에 안 돼요. 네. 이게 사실은 중국의 상황이었거든요. 오랫동안 예. 20년 넘게 네. 예. 굉장히 높은 성장률이 두 자리의 성장률 뭐 예를 들면 7% 6% 최소한의 뭐 6% 이상의 성장률을 매년 구가했는데 실질 금리는 그거의 반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너도 나도 사실 LGFB를 설립해서 돈을 빌려서 그것을 투자하면 다 돈을 벌 수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중립금리를 강구한 겁니다. 중국 정부는. 예. 예. 그렇군요. 그렇죠. 아. 문제의 근원은 저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중국이 이런 걸 좀 고려하기 시작했습니까? 글쎄요. 중국이 이 방송을 볼지는 모르겠는데요. 볼 것 같은데.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중국의 근본적인 문제는 금리와 성장률의 관계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장기간 중국은 오랫동안 저기 예. 두 번째 보듯이 예. 실질 금리 R이 성장률보다 훨씬 적은 저런 상태를 유지해 와 있기 때문에 네. 그 동안의 LGFB라는 그러한 괴물이 탄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 실질 금리와 성장률의 괴리가 매우 오랜 시간 동안 저렇게 지속이 되게 되고 부채가 매우 빠른 속도로 예. 거기에 사이드 이펙이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네. 부채는 저 금리에서 나온 겁니다. 금리가 그러한 뭐 부조화, 그다음에 과잉 투자, 효율적 배분의 저해 이런 것들을 다 나온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얼마나 중립금리가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례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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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지금 상황에서 예를 들어 성장률이 좀 낮아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네. 지금에 있는 버블이 어느 정도 조금은 좀 완화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걸 그러니까요. 완화가 된다라 표현이 또 좀 그렇지만. 미래로 한번 가볼까요? 아까 예. 7페이지를 뛰어넘었는데 예. 이번에도 또 뛰어넘으면 어. 말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말로.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이렇게 금리 때문에 아까 제가 표에서 보여드렸잖아요. 정확히 2022년 3월부터 시작해서 부동산이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예를 들면 한 2% 정도의 그 미국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게 되면 중국 경기는 지금보다는 훨씬 나을 겁니다. 그래요. 예, 조달 금리가 그만큼 네. 부담이 훨씬 그렇죠. 적어질 것으로 생각해요. 예. 미국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예. 국제 금리가 너무 높고요. 예. 사실은 미국 금리나 유럽 금리나 다 뭐 국제 금리긴 하지만 예. 이게 내려가면 앞으로는 이제 그 조달 금리가 많이 싸질 거거든요. 예. 부동산의 크립토나이트는 금리예요. 네. 예, 왜냐하면은 부동산은 금리가 싸야지만 유지가 가능하거든요. 네. 우리나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부동산 문제를 뭐 잡으려면 일반 대출, 신용 대출, 그다음 기업 대출과 달리 부동산 대출은 다른 신용 프리미엄을 갖고 가야 돼요. 네. 정부 차원에서. 예. 그래야지만 예를 들면 1가구 1주택 이상의 주택을 보유할 때
특히나 구매할 때는 이 부동산에 대한 뭐 대출 금리는 완전히 다르게 갖고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무도 안 삽니다. 그렇죠. 예. 어. 필요 이상의 뭐 실수에 아닌 것은 예. 사지가 않죠. 어. 예. 그럼 지금 상황에서 사실 제목을 제가 다시 좀 읽어보니까 중국은 잃어버릴 10년을 향해 가고 있는가에 대한 답은 결국엔 미국의 어떤 금리 인하에 따른 어떤 중국의 회복이 이제 기대가 될 수 있다 이건데 지금의 어떤 중국 상황은 보게 되면은 거의 뭐 바닥을 지금 찍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투자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이젠 중국의 약간의 투자를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좀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그 금리 체계를 우선 한번 볼까요? 예, 예. 우리 금리 체계를 갖다가 아까 뛰어넘은 건 다시 돌아가지 맙시다. 네, 돌아가 볼까요, 그래도? 예. 어딜 가야지 저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예, 있어요? 그러면 일단 8페이지를 한번 가볼게요. 네. 8페이지 가서 우리가 그래도 뭐 8페이지. 예, 네. 8페이지 가면 잠깐만요. 유가 말씀하신 유가. 예, 유가를 네. 봐야죠. 왜 그러냐면 유가가 중국 때문에 이렇게 70대 뭐 배럴당 예. 70달러에 머무른 거예요. 뭐 두 개의 전쟁도 있지만 예. 사실은 간단하게 말해서 중국의 소비가 세계에서 제일 많습니다. 네. 예. 그렇죠. 예. 맞아요. 예, 유가는 중국이에요. 미국이 네. 아닙니다. 네. 예, 그래서 중국의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왜냐면 세계의 공장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공장이 안 돌아가는데 예, 그렇죠. 예, 기름이 필요하겠습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저렇게 낮은 거예요. 저만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중국인들의 뭐 지갑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명품의 주가는 저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시청자분들 중에서 명품 구입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예. 당장 안 사도 돼요. 아 지금. 예, 내년에 가면은 뭐 더 싸질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골라 잡을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뭐 오픈런 이런 거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동대문에서 보는 날이 곧 나올래나? 지금은 유럽에서요. 예. 유럽에서 이제 법이 바뀌어서 명품을 소각을 못 해요. 소각이 뭐예요? 맞아요. 이게 예전에는 뭐예요? 에르메스에서 네. 뭐 에르메스다 루이비통에서 소각 불로 태워 그냥. 왜요? 그게 그 어떤 기업의 어떤 기업 내 정책이잖아요. 그게. 네, 어떤 왜냐면 희소성을 유지하기 예. 위한. 재고 관리의 재고 관리. 네네. 네, 뭐 가격 유지를 위해서 그냥 뭐 다른 데서 뭐 팔지 않고 아니면 기부도 안 하고 그걸 태웠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것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유럽에서. 네. 대부분 명품 유럽에서 만들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내놓을지 그렇겠구나. 이제는. 예, 한번 보시죠 뭐. 내려야 될 텐데. 예. 그러면은 명품 가격이 싸지나? 그것도 그러니까 아닐 것 우리나라는 싸진 적이 없었잖아요. 예.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진짜 소각이 안 된다면 정말 싸질 수도 있으니까 한번 기다려 봤다가 제발 오픈런만 안 하면 안 비싸져요. 오픈런 하면서 비싸지는 거야. 그러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주식 방송이니까요. 네. 중국의 주식도 한번 봐야죠, 그래도. 그렇죠, 네. 그렇죠. 네, 10페이지 보시면은 어. 중국의 주식이 나옵니다. 이제 중국의 주식 시장이 있는데요. 중국 주식이 뭐 이렇게 항생이 우리가 많이 알지만 뭐 그 상하이 종합지수도 있잖아요. 네. 둘 다 많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둘 다 많이 떨어졌는데 조금 뭐 이렇게 그 비슷하게는 가지만 조금 뭐 다른 그 뭐 시기별로 좀 다르게 이렇게 그 인하폭은 있지만 떨어지는 폭이 있지만 대체로 비슷하게 저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가장 최근에는 이렇게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예, 저게 안타깝습니다. 좀. 예. 예. 저게 바닥 같기도 하고 이렇게 자꾸 바닥 전 바닥만 찾거든요. 예. 그래서 저 정도 지하 20층이면 네. 가볼만 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이 문제의 근원인 중국의 예. 금리를 좀 딥다운하게 보실까요? 네, 이거 좀 좋습니다. 예. 중국의 금리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죠, 잘. 맞아요. 예. 금리 종류도 너무 여러 개고. 예. 그래서 중국 이런 금리가 뭐 실질 금리가 많이 낮았는데 너무 그럼 낮았다. 중국의 금리는 뭐가 있느냐? 네. 저런 금리들이 있어요. 저렇게 보시면 뭐 공개시장 조작금리 미국도 있잖아요. OMO라고 네. 저런 OMO. 금리가 있고요. 7일모 RP 예. 그리고 뭐 유동성 지원 창구, 단기 유동성 지원 창구 등등등 제가 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야. 되게 많아요. 네. 되게 많은데 제가 오른쪽에 이렇게 써놔서 한번 보시면 나중에 이해가 되실 것 같고 다음에 보시면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금리 체계는 그럼 어떻게 돼 있냐? 여기 3단계로 나와 있어요. 보시기 편하게. 네. 예.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금리 중에서 그 정책 금리 두 개가 저렇게 1단계의 정책 금리입니다. 그리고 2단계의 정책 금리는 뭔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금리예요. 예. 네, 1단계는 중국 정부에서 만드는 금리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그 중국의 기준금리, 중국은 이렇게 딱히 기준금리라고 발표하는 건 없어요. 그렇지만 기준금리로 사람들이 해석하고 그것을 갖다 이용하는 금리가 바로 저게 Loan Primary Rate라고 하는 LPR입니다. 대출 우대금리. 네. 네. 그래서 대출 우대금리 뭐 1년짜리 5년짜리가 있는데 주로 1년짜리 LPR을 기준금리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5년짜리는 주로 주택담보대출로 이렇게 이용이 되고요. 1년짜리는 가계대출로 주로 이용이 되는데 예. 저 사실은 LPR은 중국의 인민은행, 중앙은행, 인민은행이 관여해서 결정하는데 거의 뭐 간섭을 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뭐 명목상으로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금리로 이렇게 보이지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인민은행이 저기 관여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정책 금리긴 합니다. 네. 그렇지만 명목상으로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금리예요. 저렇게. 그리고 3단계의 시장 금리는 저렇게 이제 쭉쭉쭉 가서 단기 금리, 신용대출 금리, 뭐 채권 금리 이것들은 이제 전부 다 민간에서 우리가 이거는 이제 뭐 정책 금리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시장에서 이제 결정되는 변동 금리들이죠. 네. 이런 식의 이제 결정이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LPR 기준 금리를 중국의 부동산 문제 여러 가지 뭐 소비 진작을 위해서 금리를 낮췄어요. 너무나 이제 그 경기가 빠르게 둔화가 되니까 중국 정부에서 이렇게 인민은행을 통해서 금리를 낮추게 됩니다. 예. 다른 나라들은 금리를 올렸잖아요. 네. 이 기간 동안에 네. 중국은 반대로 이렇게 내리게 됩니다. 참 저게 내리면서도 저게 가능한가 이런 생각을 저도 뭐 이번 오랫동안 좀 하긴 했는데 예. 굉장히 특이해요. 특이한 그래서- 거죠, 예, 이게? 특이한 거죠. 예. 사실은 우리 옆에 두 나라 분들은 다 특이한 통화 정책을 갖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일본하고 중국. 예. 그러게 아시아에서 정상적인 국가가 우리나라밖에 없어 지금. 진짜 삼국 중에 다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느 때보다 이 금리에 대한 이해도가 네. 고난이도의 지식이 좀 필요한 해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가 그래도 제일 셋 중에서 나은 축인가요? 제가 보기엔 나아 보여요. 네. 아니 왜냐면 이제 글로벌 이제 그 외환 시장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얘네는 지금 보면은 야 위안화 가치가 끝없이 떨어지는데 내지는 일본도 엔화 가치가 끝없이 떨어지는데 야 금리를 못 올리겠어. 이런 상황이고 우리는 아니 원화 가치는 좀 떨어지니까 우리도 좀 물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거의 동조화되니까 우리도 금리 올리시죠.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좀 발 맞춰 갈 수 있고 그렇죠. 중국이나 일본은 발을 못 맞추잖아요 지금. 굉장히 골치가 아플 겁니다. 네. 너무나 골치 아플 거예요. 이게 빨리 이게 지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아마 중앙은행장들이 그런 생각일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미국이 금리를 좀 낮춰주게 되면 이게 중국이 좀 나아지는 겁니까? 글쎄요,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성장률을 한번 보시죠. 네. 그러면 자, 성장률을 보면 자, 중국은 일본의 전철을 밟을까요? 자, 퀘스천을 던졌습니다. 예. 결론은 같은 길은 아닐 것이다. 네. 왜 그러냐 하면 일본의 성장률은 거의 마이너스였어요 예전에. 네. 그렇잖아요. 네. 디플레이션이었으니까. 네. 그렇지만 아직도 중국의 성장률은 저렇게 5%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길은 아닙니다. 네.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도 지금 성장률이 약 4.9%를 유지하기 때문에 예. 어떻게든 저것을 5% 타겟을 맞추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5% 가까이 성장을 이룩하긴 할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일본과는 조금 그거보다 훨씬 나은 상태죠 지금. 네. 예.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게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추세가. 그게 문제입니다. 예, 예전에는 뭐 6% 이상, 7% 보시다시피 예. 저렇게 높았단 말이에요. 그 전에 10년 전까지 보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높았어요. 네. 그리고 투자가 계속 이루어졌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투자가 이루어지기 힘든 그런 구조에다가 계속해서 내년에는 4.5% 정도는 이룩할 수 있겠지만 경제 성장률을 네. 그 이상 가기는 좀 무리가 있다. 다들 이렇게 뭐 연구소에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계속 근데 또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계속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예. 내려갈 것으로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구조적인 문제. 어떠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냐면 예. 인구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렇죠. 예. 예, 인구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네. 사실은 인구가 너무 많아서 문제인 나라였기도 하죠, 중국이. 네. 그렇지만 인구 때문에 사실 이때까지 발전을 해온 것도 맞아요. 네. 싼 노동력으로 인해서 그것을 푸시하고 그 수많은 노동력과 그 다음에 브레인을 가지고 이걸 키워왔다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이렇게 된다면 우선 예금이 줄어듭니다. 예금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네. 줄어들면 예금이 줄어들고요. 그렇게 되고면 이제 또 예금이 줄어들면 이제 그 투자 자금이 줄어들어요. 네. 예. 뭐 금융으로 본다면 예.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그 투자 금액이 또 이제 줄어들게 되죠. 그렇게 네. 되면 그래서 그런 사이클이 오래 가게 되면 지속이 되게 되면 경제 침체가 올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제 출생률 감소가 이렇게 좀 빨리 이루어진다고 해요. 네. 이게 그 지금 현재도 일본의 출생률보다 낮다고 그러던데요. 일본은 지금 1.3이죠. 아, 예,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는 0.7이고. 예. 일본 굉장히 높네요. 예, 일본 괜찮아요. 일본이 그래서 금리를 계속 그러고 있어도 야, 우린 1.3이야. 야, 출생률이 1.3인데 0.7인 우리는 금리를 올려야 돼. 그렇군요. 예. 그런 상황이- 강아지를 못 키우게 하면은 출생률이 올라갈까요? 그 맞아. 아, 야, 이거 얘기하면 한 3시간 됩니다, 이거 진짜. 예. 제가 느낀 것부터 지금 어떤지. 참. 그래서 그 최근에 네. 이번 예. 달에 중국 지도부가 그 재정적 추가 지원, 뭐 양적 완화겠죠 이게 이런 것들을 추가 지원을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투자자들이 조금 이제 신뢰가 좋아진 점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긍정적으로 다들 평가를 하는데 예. 이제 그래서 왜냐하면 분위기 전환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의미가 예.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것을 계속해서 지원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약물을 갖다 한 번 주입하고 계속 주입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생적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나중에 생각해보면 방법은 외국의 투자를 받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네. 예, 외국의 투자를 그렇게 되면 좀 더 문호를 개방해야 되거든요. 예.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이제 중국의 경제 하강 국면을 갖다 타개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들이 있죠. 왜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IMF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문호를 개방을 했었던 거죠. 왜냐하면 우리 돈으로 우리 거를 못 사니까 우리 거를 사달라. 네. 예. 그래서 투자를 받아서 우리나라가 나중에 돈을 벌어서 그것을 되찾아왔던 거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그것 뭐 나라마다 정책이 다 다르니까요. 이런 데 대해서 어떻게 이제 정책적인 묘미를 갖고 갈지 그건 한번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앵커님들이 그 말씀하신 과연 이게 바닥일까 네. 하는 거는 이제 중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예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이제. 결국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거는 중국이 구조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그 외국인 직접 투자가 중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내년에 정말 외국인들이 중국에 직접 투자할 수 있을 만한 정책 변경이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면 관광객의 문화를 개방하는 것만 가지고서는 이러한 투자와 같은 분위기가 완벽하게 네. 대체되기까지는 힘듭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외국의 직접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의 문호를 더 개방해야지만 뭐 예를 들면 가서 이제 비어 있는 집들을 사줘야 된다는 거죠. 네. 예, 그럴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은 조금 궁금하긴 한데요. 예. 저는 사실 그 정책보다도 기업들의 신뢰가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은 거. 우리 뭐 게임 파노도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네. 혼란 요인 가운데 하나지만 네네. 아니
시진핑은 올 초부터 LG 디스플레이가 찾아가서 투자해라 와라 막 이렇게 뭐 러브콜은 보냈지만 정작 하는 행동이 뭐 판호를 뭐 줬다가 안 줬다가 또 뭡니까 최근에 했었던 게 뭐 갑자기 그 규제? 출석 보상 안 된다고 했다가 막 이러니까 기업하는 사람들이 야 너희 풀어줘도 내가 못 가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저 조금 예.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제 기업들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그 안정적인 요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예, 그 로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새도 이제 보시고 코로나 이후에 가장 그 큰 변화 중에 두 가지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정부 부채, 공공 부채가 늘어났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입지 조건이 되게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네. 입지 조건이 왜냐하면 가격, 임금 이런 거에 대한 부담 요인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중국 이런 나라뿐만이 아니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최근에 가장 경제가 안 좋다는 독일이요. 네. 예, 독일만 해도 지금 예전에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러시아로부터 시작해서 가스를 도입해서 그것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 이게 코로나19 이전에 뭐 단가당 뭐 20불 정도 됐어요. 20달러. 예, 20달러. 이게 뭐 350달러까지 올라갔죠. 예. 예, 전쟁이 일어나면서 예.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기업들한테 독일 기업들한테는 너무나 큰 타격입니다. 물론 지금 뭐 쭉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그렇게 높아졌던 거는 기업들한테 큰 상처로 남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에너지를 어떻게 조달할지가 유럽, 독일의 기업들의 지금 과제예요. 그게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앞으로 이제 제가 방문했던 대부분의 독일 기업들은 독일 안에 생산 공장, 생산 기지를 갖고 있었어요. 멀리 나가봤자 뭐 체코였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러한 변화가 로케이션상의 입지가 앞으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업들이. 왜 그러냐면 이제 그런 가스나 이런 거에 의존을 해서 싼 에너지원을 공급받았었는데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네. 그럼 나가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독일 기업들은 유럽, 특히나 자기 국가 내에서 독일 내에서 이때까지 생산을 대부분 해왔는데 아마 해외에서 공장을 새로 설립하거나 전진 기준을 마련할 수도 앞으로 많이 마련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러면 결국 그쵸. 중국도 구조적으로 비싸졌으니까 중국이 그렇게 되긴 힘들겠다는 말씀처럼 들리네요. 예, 좀 지금 그래서 중국은 앞으로 방법은 한 두 가지 정도 아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외국 자본을 받아들이는 네. 방법. 두 번째는 이제 구조 개혁을 좀 해야 돼요. 산업의 구조 개혁. 그래서 지금 그런 방향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반도체에 투자를 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이런 전환을 모색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가 없으면 변하기 힘들고 그렇죠. 변화가 없으면 변하기 힘들고. 예. 알겠습니다. 주식 투자는 당분간은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예,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네. 내년 중반기 이후까지 가봐야 돼요. 예, 뭐 긍정적인 뷰가 없더라고요. 예. 최근에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뭐 반짝 조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금리가 예를 들면 한 2% 이상 하락했을 때는 중국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거든요. 경제.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이제 워낙 우리나라에서도 수출하는 물량의 굉장히 많은 물량을 또 중국이 소비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 또 우리 경제에도 좋은데 어쨌든 중국에 대한 예. 전망을 뭐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웃 나라도 다 잘 돼야죠. 맞아요. 그래야지 우리나라도 다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중국에 대한 그 좀 분석을 저희 변정규 전무와 함께 내려봤습니다. 자, 미즈은행 변정규 전무였고요. 이제 전무님은 새해 뵙게 되겠네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예, 받으세요. 새해 복 고맙습니다. 많이 받으세요, 시청자분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